안녕하세요. 책사랑 오스컨입니다. 신간혁명 제1권 금추 159페이지부터입니다. 6행부터입니다. 한편 호텔을 뒤로한 부이사장 주조 기요시 일행은 우선 시애틀의 연락 중심자인 멤버의 집에서 지구 결성에 대해 협의했다. 그 후 자담의 장소인 집회장으로 향했다. 해합장에는 4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시애틀의 첫 자담회로서는 성황이었으나 개인의 집과는 달리 해합장이 비교적 큰 홀인 만큼 어딘가 썰렁해 보였다. 처음에 부이사장 주조가 야마모토 회장은 사정이 생겨 자담에 참석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전했다. 참석자의 얼굴에는 낙담하는 빛이 역력하게 떠올랐다. 일본에서 온 간부는 차례차례 일어나 열심히 해합장의 분위기를 바꾸려 했다. 그러나 무겁게 가라앉은 분위기를 바꾸기는 쉽지 않았다. 참석자 중에는 일본계 부인의 남편으로 아직 입회하지 않은 미국인도 많았다. 그런 만큼 주조 일행은 필사적이었다. 그러나 힘주어 소리를 높여 외칠수록 모두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다. 시니치가 참석한 자담회의 감도는 화기애애하고 따뜻한 분위기도 저 뛸 듯한 기쁜 표정도 찾아볼 수 없었다. 안 되겠다. 어디가 다르다. 어디가 다른 걸까? 주조는 내심 초조함을 느끼며 자담회에서 신치가 지도하는 모습을 떠올렸다. 이어서 일본어와 영어 그룹으로 나뉘어 간담이 실시되었고 다시 전원이 모인 자리에서 부이사장 주조 기요시가 시애틀 지구의 결성을 발표했다. 박수가 나오긴 했으나 역시 어딘가 열기가 부족했다. 자담회가 끝난 후 주조는 한 부인한테 남편의 전군으로 아프리카의 에디오피아로 출발한다는 보고를 받았다. 야마모토 회장에게 지구 결성의 모든 책임을 위임받은 그는 이 부인을 시애틀 지구의 에디오피아 반장으로 임명했다. 성대한 박수가 일어난 것은 그 발표를 했을 때뿐이었다. 밤에 호텔로 돌아온 주조는 자담회의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 시니치의 방을 찾아왔다. 시니치의 두드러기는 차츰 없어지기 시작했으나 설사는 여전히 계속되고 열도 내리지 않았다. 그러나 시니치는 침대에서 일어나 주조의 보고에 귀를 기울였다. 주조는 자담회의 상황을 상세히 전한 다음 신치에게 물었다. 저희들로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참석하신 자담회와는 어딘가 모르게 분위기가 다릅니다. 선생님, 이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신치는 조용히 끄덕이며 강한 어조로 말했다. 나도 무언가 특별한 걸 하는 건 아니네. 다만 소중한 불사를 절대로 불행하게 만들지 않겠다. 이 사람들을 행복으로 인도할 기회는 지금밖에 없다는 마음으로 언제나 싸우고 있네. 그 일념이 모두의 마음을 열어가는 힘이 된다네. 자기 자신을 항상 생각하며 사랑하는 어머니는 울음소리 하나로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안다. 또 아이는 그 어머니의 소리를 들으면 안심한다. 마찬가지로 간부에게 벗을 생각하는 강한 일념이 있으면 모두가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 수 있으며 마음도 서로 통하는 법이다. 그 위에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하면 모두가 잘 이해할 수 있을지, 진심으로 납득할 수 있을지를 여러 각도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중요한 건 그러한 노력을 거듭해가는 거네. 나도 해압에 임할 때는 전력을 다해 준비에 임하고 있다.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여 연구한다. 그것이 지도자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간부의 이야기가 언제나 똑같고 화제가 궁핍하여 신선함이 없다면 그것은 참석자에게 신뢰를 끼치는 일이네. 간부가 타성에 흐르는 무책임한 모습이지. 주조는 신치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자세를 심히 부끄럽게 생각했다. 야마모토 신치의 컨디션은 다음날 아침이 되어도 좋아지지 않았다. 열이 내리지 않아 일어나 걸으면 다리가 휘청거렸다. 그러나 그는 옷을 입고 외출할 준비를 했다. 이날은 상사의 안내로 대객전 건축자재인 캐나다 삼나무를 구입하러 제재 공장으로 가기로 했기 때문이다. 안내받은 제재 공장에는 넓은 무릉덩이가 있고 거기에 거대한 캐나다 삼나무가 쌓여 있었다. 큰 것은 직경 3m짜리도 있었다. 그것을 기계에 걸면 마치 양갱을 자르듯 순식간에 제재되는 모습이 장관이었다. 신치는 캐나다 삼나무의 재질 등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이 삼나무를 구입하기로 결정했다. 돌아오는 길에 일행은 시애틀의 명소인 워싱턴 호수에 들렸다. 이 호수는
운하로 바다와 연결되어 있고 호수와 바다에 낙차가 있기 때문에 수위를 조정하는 수문이 만들어져 있었다. 이 수문이 닫히고 배가 운하를 오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다. 호수에는 배다리가 떠 있었다. 일행은 이 배다리에 서서 보았다. 호수 건너에 있는 산들이 비로 안개가 10개 끼어 있는 가운데 노랗고 빨갛게 물든 숲의 나무들이 수채화처럼 보였다. 정말 아름답네요. 마치 그림과 같네요. 하지만 이 아름다운 잎도 곧 떨어진다고 생각하니 무상하군요. 침울한 말투로 기요하라 가스가 말했다. 신이치는 그 말에 미소로 응하며 조용히 말했다. 붉게 타오르는 단풍은 나뭇잎들이 생명이 한정된 시간 속에서 자신을 힘껏 불태우며 살아가는 모습일지도 모르지. 모든 건 무상하다. 인간도 생로병사를 피할 순 없다. 그러기에 상주의 법을 근본으로 순간순간을 완전 연소하며 자기 사명에 끝까지 살아가는 외에는 없다. 인생은 한정된 시간과의 싸움이네. 그러므로 니치렌 대성인도 목숨은 한이 있나니 아끼지 말지어다. 끝내 원해야 할 것은 불국이니라고 말씀하셨다. 지금 내게 필요한 건 그 사명을 완수할 시간이다. 최후의 말에는 신씨의 절실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그 깊은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은 없었다. 단풍이 든 금추의 나무들 이상으로 신이치의 마음에는 광선유포의 맹세가 선홍색 불꽃이 되어 타오르고 있었다. 일행이 호텔로 돌아간 것은 저녁 무렵이었다. 밤이 되자 전날 자담회에서 임명된 신임 간부들이 찾아왔다. 신이치를 중심으로 앞으로 지구의 건설을 어떻게 하는가를 협의했다. 신이치의 결은 여전히 내리지 않아 몸이 몹시 나른했다. 그러나 그는 그런 모습을 조금도 내비치지 않았다. 열 때문에 붉어진 얼굴조차 멤버들은 혈색이 좋다고만 생각했다. 신이치는 광포에 대한 강한 확신으로 들끓는 열렬한 기백으로 시애틀 지구의 희망찬 미래를 말했다. 자담에 참석할 수 없었던 만큼 전 혼을 기울여 지도에 임했던 것이다. 동지의 가슴은 약동하고 꿈은 커져만 갔다. 이야기는 심야까지 이어져 모두 돌아갔을 때에 신이치는 샤워할 힘도 없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5시 30분에는 다음 목적지인 시카고를 향해 호텔을 출발했다. 이른 아침인데도 공항에는 10여 명의 동지가 배웅하러 나와 있었다. 출발 전까지의 짧은 시간도 신이치는 벅과 대화를 나누는데 여념이 없었다. 발열이 계속되는 그에게는 휴식이 가장 필요했다. 그러나 그의 머리에는 영원한 광포의 길을 열기 위해 지금 마주한 벗을 전력으로 격려하는 외에는 없었다. 신이치는 탑승하기 직전까지 격려를 계속했다. 그리고 대합실 소파에서 일어서는 순간 그의 몸이 휘청거렸다. 모두 놀라 숨을 삼켰다. 여러분, 배웅해 주어 감사합니다. 또 만납시다. 그럼 건강하게. 그러나 신이치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웃는 얼굴로 이렇게 말하고는 동행 간부와 함께 빠른 걸음으로 탑승 게이트로 사라졌다. 선생님은 병이 있으신 게 아닐까? 한 부인이 중얼거렸다. 모두 안색이 변했다. 병마와 격투하며 계속되는 신이치의 격려는 시애틀 동지의 혼을 세차게 뒤흔들어 홍교의 파도는 급속도로 높아졌다. 그리고 2년 반 후인 1963년 3월 해외 최초의 수계가 이 시애틀에서도 실시되었던 것이다. 그때 파견된 자가 훗날 1년 종종 제67대 법주 니켄인 종문회 교학부장 아베 신노였다. 그곳에서 그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는 머지않아 후세의 역사가 증명할 것이다. 야마모토 신이치 일행이 탄 시카고행 비행기는 좀처럼 이륙하지 않았다. 계기의 고장으로 출발이 대폭 지연되고 있다는 기내 방송이 전해졌다. 결국 비행기는 오전 8시 반이 지나서야 이륙했다. 일행이 시카고의 미드웨이 공항에 도착한 것은 예정보다 1시간 반 정도가 연착된 현지 시간으로 오후 5시가 넘어서였다. 신이치 일행이 공항 로비로 향하자 힘찬 노랫소리가 흘러나왔다. 어딘지 기획은 노래였다. 다가서면서 그것이 위풍당당의 노래임을 알았다. 로비로 나가니 10여 명의 멤버가 나란히 서서 힘찬 목소리로 열창하고 있었다. 타각의 이 누리에서 학회에 나가는 악기를 막는 자가 그 누구냐? 미국 땅에서 듣는 그리운 학회가에 일행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 위풍당당의 노래는 교토 지부가로서 교토의 동지들이 애창하고 있었으나 교토에서 이 노래를 들은 신이치가 제안하여
하케가를 전국에서 부르게 된 것이다. 멤버들 앞에서 와이셔츠 차림으로 주먹을 쥐고 의기양양하게 지휘를 하는 것은 일본의 남자부 간부인 아우타 스스무였다. 조조 기요시가 외쳤다. 아니 아우타군이 아닌가? 뉴욕에 오기로 하지 않았는가? 아우타 스스무는 대학부 시절에 도쿄대학 법학영 연구회 멤버로서 도다 조세이한테 직접 훈련받는 기회를 가졌으며 대학 졸업 후에 석유회사에 취직했다. 그리고 7월 말부터 3개월 예정으로 석유화학장치를 설계하고자 미국으로 파견되었다. 그는 미국에 체제하는 동안 야마모토 회장의 역사적인 미국 지도가 실시된다는 것을 생각하며 가슴 설레었다. 아우타는 선발대라는 자각으로 동지들의 격려로 바쁘게 뛰어다녔다. 그는 광선유포의 리더 신씨의 제자로서 멤버와 함께 홍교의 물결을 일으켜 회장 일행을 맞이하겠다는 결의를 했다. 뉴저지주에 체제하고 있던 아우타는 당초에는 뉴욕에서 회장 일행을 맞이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일행이 시카고로 도착하는 10월 8일이 토요일 휴무였기에 그는 용기를 내어 시카고로 달려왔던 것이다. 아우타는 정오 전에 공항에 도착하여 시카고의 연락 중심자인 미야코 콜맨 댁을 방문했다. 거기에는 이미 일본계 여성 몇 명이 모여 있었다. 켄터키주에서 버스로 11시간이나 걸려 달려온 멤버들이었다. 동지가 모이자 자연히 자담의 꽃이 피었다. 아우타를 둘러싼 멤버들은 어떤 심정으로 이날을 맞이했는지를 서로 말하기 시작했다. 한 부인은 끼니를 거를 정도의 빈곤한 생활 속에서 끝까지 기원하여 마침내 남편의 승낙을 받고 $30의 여비를 얻어 즐거운 마음으로 달려왔다고 했다. $30면 당시 한 달치 식비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회장인 야마모토 선생님을 처음으로 뵐 수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기뻐. 부인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말을 잇지 못했다. 들어보니 모두 신심에 대한 가족들의 몰이해와 생활고 속에서 이날을 유일한 희망으로 여기며 고생을 견뎌왔던 것이다. 아우타는 그 모습에 깊은 감명을 느꼈다. 잠시 후 공항으로 마중 나갈 시간이 되었다. 아우타가 전화로 도착 시간을 확인하니 비행기는 1시간 반 정도 연착된다는 것이다. 여러분, 어렵게 이렇게 모였으니 이 기회에 하케가를 익혀 결의의 합창으로 선생님을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아우타는 제안했다. 그리고 그가 가르친 하케가가 위풍당당의 노래였다. 미국 강포에 활력을 주는 데는 이 노래가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우타 일행이 공항에 도착하자 10여 명의 멤버가 모여 있었다. 거기서도 노래를 연습했다. 미드웨이 공항에 울려 퍼진 노랫소리는 버틀의 솟구치는 환희의 선율이었으며 맹세의 곡이었다. 신이치는 열창하는 멤버들 앞까지 오자 자신도 노랫소리에 맞추어 주먹을 쥐고 허리 가까이까지 팔을 아래 위로 휘두르며 박자를 맞추었다. 멤버들의 목소리에 한층 더 힘이 들어갔다. 오늘 다시, 내일 또 다시, 절보게, 행군 나아가면 피는 끓어오른다. 보기에 따라 그것은 이상한 광경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신이치는 무엇보다도 버틀의 씩씩한 그 마음에 보답하고 싶었다. 그는 누구보다도 고생하는 사람과 마음을 함께 나누는 리더였다. 열창에 담긴 멤버들의 무량한 마음이 신치에게는 아플 정도로 느껴졌다. 의지할 것도 없이 고독에 시달리고 생활과 싸우면서 스스로를 분기시켜 신심을 불태우며 이날을 기다렸던 게 분명하다. 노래가 끝나자 칭찬과 감사의 마음으로 신치는 말했다. 정성 어린 합창 고맙습니다. 그러자 그때까지 눈물을 참고 있던 멤버가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이 뜨거운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까지 얼마나 차디찬 인고의 눈물을 흘렸을까. 괜찮아요. 이젠 괜찮아요. 여러분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이셨습니다. 내가 온 이상 걱정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출발합시다. 상쾌하게 희망의 인생을 향해. 마음오조에 스며드는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말이었다. 만남의 감동이 일으키는 여운을 버틀의 가슴 깊이 남기고 신이치는 호텔로 향했다. 공교롭게도 도로는 러시아워로 정체되고 있었다. 호텔에 도착한 것은 오후 7시 가까이였다. 이날은 7시부터 자담회가 예정되어 있었다. 서둘러 체크인을 하려고 하자 뜻하지 않은 문제에 부딪혔다. 호텔에서는 예약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행사의 착오인지 호텔 측의 잘못인지 알 수 없으나 프론트 담당자는 예약되지 않으면 숙박시킬 수 없다고 한다. 마사키 나가야스가 입씨름을 하기 시작했다. 이미 시간은 7시를 지나고 있었다. 일단 부인 부장 기요하라 가스
교학부장 야마다이라 추헤이 그리고 아우타 스스모가 자담의 장소로 가기로 했다. 겨우 방을 모두 확보했을 때에는 이미 1시간이 경과하고 있었다. 신이치는 이날의 자담회 참석을 보류하기로 했다. 자담회는 다음 날에도 개최될 예정이므로 이 시간에 그가 참석하면 자담회 시간이 대폭 연장되기 때문이다. 자담회에 참석했던 멤버가 돌아오자 그날 밤은 시카고 지구를 결성하는 협의를 했다. 그러나 이야기는 시카고에 머물지 않았다. 신이치는 미국 총지부를 결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더욱이 인도 방문, 유럽 방문의 계획도 발표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세계가 소리를 내며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다음 날 10월 9일은 일요일이었다. 휴일 아침부터 현지의 동료들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된다는 신이치의 배려로 이날 오전은 스케줄을 비워놓았다. 신이치는 오전에 동행 간부와 함께 미시간 호수가에 있는 링컨 공원을 산책했다. 등 뒤로는 고층 빌딩이 질비했으나 공원에는 나무들이 울창하게 우거지고 다람쥐가 뛰어다니며 잔디밭이 펼쳐져 있었다. 광장에는 아이들 몇 명이 공을 차며 놀고 있었다. 모두 7, 8세 또래의 소년들이었다. 그 한쪽 옆에 벤치에 백발의 노신사가 앉아 미소를 머금고 놀이에 여념이 없는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훈훈한 일요일의 공원 광경이었다. 노신사는 아이들이 볼을 허차거나 하면 웃으면서 성원을 보냈다. 하나 둘 다른 아이들이 올 때마다 소년들은 불러들여 놀이의 인원수를 불렀다. 그때 점퍼 차림의 한 소년이 다가왔다. 그런데 그 소년에게는 아무도 말을 건네지 않았다. 그 소년만이 흑인, 아프리카계 미국인이었다. 소년은 한쪽 나무 그늘에서 줄곧 공놀이를 보고 있었다. 노신사도 소년을 무시했다. 또 다른 아이가 달려왔다. 모두가 손짓으로 불러들여 놀이친구로 끼워주었다. 그러나 흑인 소년에게는 말을 건네지 않았다. 아이 하나가 헛발질을 하다 엉덩방아를 찧었다. 그러자 흑인 소년은 큰 소리로 웃으며 야유했다. 그때 벤치에서 노신사가 벌떡 일어나 얼굴을 붉히며 소년을 큰 소리로 꾸짖었다. 소년은 노신사를 노려보았다.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 찬 불타는 눈이었다. 그리고 내뱉듯 무언가를 말하고는 등을 돌려 뛰어가 버렸다. 그 어깨는 분함으로 떨리고 있었다. 신이치의 얼굴은 어두워졌다. 그는 소년을 뒤처치려고 했으나 소년의 모습은 이미 보이지 않았다. 신이치는 강한 분노를 느꼈다. 그의 주먹은 떨리고 있었다. 그것은 흑인 소년에 대한 비인도적 처사가 통용되는 사회에 대해 억누를 수 없는 노여움이라고 해도 좋았다. 링컨 대통령의 노예 해박에서 100년을 맞이하려는 때에 그 이름을 붙인 공원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 그것은 사소한 강경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그 배후에 있는 차별의 어두운 심연을 들여다보고 말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생각했다. 저 소년은 어떤 심정으로 이곳을 떠나갔을까? 이런 처사가 1, 2상 다반사라고 한다면 소년의 마음은 얼마나 무참하게 짓밟혔는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그 마음의 상처는 분명 분노와 비애의 피투성이가 되었을 것이다. 신이치는 소년의 미래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 당시 미국은 훗날 블랙 레볼루션, 흑인혁명이라 불리는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여 공민권 운동이 활발했던 시대였다. 1954년 미 합중국 최고재판소가 공립학교의 인종격리를 헌법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고 그것을 계기로 격리, 즉 차별을 철폐하려는 사람들의 의식은 급속도로 고조되었다. 그리고 다음해인 1955년 12월 엘라바마주의 주도인 몽고메리에서 흑인 여성 로자 파쿠스의 체포에서 발단된 버스 보이콧 운동이 한창이었다. 그 무렵 미국 특히 남부 각지에서는 흑인의 취업과 노동 임금의 격차는 물론 학교, 교통기관, 식당 등에서도 백인과 격리되는 등 부당한 차별이 공공연하게 통용되고 있었다. 버스의 좌석을 비롯하여 도처에서 인종격리를 시의 조례로 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버스 좌석은 뒤쪽이 흑인용, 앞쪽이 백인용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백인의 좌석이 다 차면 흑인은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파크스는 그날 백화점에서 하는 바느질 일을 끝내고 버스에 올라 흑인용 좌석의 가장 앞자리에 앉았다. 그때 백인이 승차했다. 좌석은 이미 다 차 있었다. 그것을 본 운전사는 그녀와 다른 3명의 흑인 승객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했다. 3명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러나 파크스의 대답은 노였다. 파크스는 단지 몸이 피곤했다기보다 더 이상은 백인의 말대로 해주는데 지쳐 있었던 것이다.
운전사는 협박조의 말을 퍼부었다. 널 집어넣겠어. 그래도 파크스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경찰에 체포된 것이다. 파크스의 체포 소식을 듣자 흑인들의 노여움은 폭발했다. 부당하게 차별하는 버스를 보이콧하자는 운동이 일어났다. 그 운동의 지도자가 마틴 루터 킹이었다. 그들은 어디까지나 비폭력으로 끈질기게 차별과 싸웠다. 1년 후 버스에서는 도산 직전에 처하고 게다가 최고 재판소가 교통기관의 차별 대우를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자 강경했던 몽고베리시 당국도 차별 조례를 철폐하게 된 것이다. 버스 보이콧 운동의 승리는 공민권 운동으로 파동을 쳐 미국 전역으로 넓혀졌다. 그리고 1957년에는 흑인의 투표권 등을 인정한 최초의 공민권법이 의회에 성립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백인은 여전히 그것에 난색을 표했다. 또한 주의 권한이 강한 미국에서는 연방정부의 결정이 모두 그대로 실시되는 것은 아니었다. 흑인 격리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어도 주의 권한을 방패로 이에 반대하는 주의회가 남부에는 적지 않았다. 또 흑인과 백인의 공학은 인정해도 학교 안에서 식당이나 기숙사를 흑인이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또 흑인의 입학 반대를 외치며 백인이 데모하기도 하고 흑인 학생을 폭행하는 사건들이 잇따랐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흑인 소년에 대한 처사를 직접 보고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다. 부당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서는 흑인의 공민권 획득이 불가결한 과제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사람들이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 대답은 노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 근본 요인은 인간의 마음에 뿌리내린 편견과 멸시에 있기 때문이다. 이 차별의식의 족쇄로부터 해방되지 않는 이상 차별은 형태를 받고 보다 음습한 방법으로 되풀이될 것이 분명하다. 인간은 인종, 민족을 초월하여 본래 평등해야 한다. 그 사상이야말로 독립선언에 표명된 미국의 정신이다. 그러나 흑인에 대한 백인의 우월감과 두려움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문제는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바꾸는가이다. 모두 불자이다. 모두 보탑이라고 만인의 존엄과 평등을 설한 니치렌 대성인 불법의 인간관을 한 사람 한 사람의 흉중에 확립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타인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에고이즘을 인류 공존의 휴머니즘으로 전환하는 생명의 변혁, 즉 인간혁명에 의하는 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 신이치는 미국 사회의 광선유포에 대한 절실한 의의를 되새기고 있었다. 도다 조세이는 생전에 인류의 공존을 목표한 자신의 이념을 지구민족주의라고 말했으며 신이치는 지금 그것을 실현하겠다고 가슴 깊이 맹세하면서 마음속으로 그 소년에게 외치고 있었다. 내가 정말 사랑하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를 꼭 만들어주마. 야마모토 신이치의 미국 지도는 쉴 새 없이 계속되었다. 이날 오후는 좌담회였다. 좌담회 장소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뉴포트의 클라크 거리에 있는 멤버의 집이었다. 좌담회는 일본어와 영어 그룹으로 나뉘어 실시되었고 신이치는 영어 그룹을 담당했다. 통역은 마사키 나가야스였다. 대부분의 영어 그룹 참석자는 일본인을 아내로 둔 남편으로 아내의 권유로 신심을 시작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신이치는 좌담회를 질문회로 했다. 어떻게 하면 광선유포가 진전될까 등 건설의 숨결로 가득한 질문이 계속되었다. 질문에 답하면서 그는 좌담회장 앞줄에 흑인과 백인 멤버 두 사람이 사이좋게 앉아있는 것을 주의 깊게 보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시선이 만나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곤 했다. 그 흑인 청년의 손이 올라갔다. 저는 불법자로서 미국 사회에 공헌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질문에 신이치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훌륭한 생각입니다. 당신의 마음에서 고귀함과 아름다움이 느껴집니다. 먼저 자신의 지역과 직장에서 주위 사람들한테 인간으로서 존경받고 신뢰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한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미국 사회에서 불법이라는 자유와 평등의 인도주의 철학을 넓히는 겁니다. 그것이 미국의 건국 정신을 소생시키는 것이며 사회에 대한 최대의 공헌입니다. 청년은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신이치는 이 청년과는 나중에 다시 대화하여 격려하고 싶었다. 질문회가 끝나자 신이치는 잠시 휴식하기로 했다. 자연스럽게 환담이 시작되었다. 좌담회 장소에는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있다. 그러한 멤버들이 기쁜 듯이 악수하며 서로의 결의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적어도 그 모습에서는 편견이나 차별을 느낄 수 없었다. 피부색이 다르다는 의식조차 없는 듯했다. 공원에서 흐느끼며 뛰어간 소년의 모습이 인종차별을 말해주는 한 광경이었다면 이 자담에는 인간 공화의 축도라고 할 수 있다. 신이치에게는 그것이 더없이 상쾌한 한 폭의 명화처럼 느껴졌다. 거기서 미래를 비추는 희망의 서광을 발견한 심정이었다. 그도 대화에 끼어들어 멤버에게 솔직하게 물었다. 미국에는 인종 문제가 커다란 테마인 듯하군요. 여러분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마사키 나가야스가 신이치의 말을 통역하자 한 백인 청년이 말했다. 흑인에 대한 차별은 사회 도처에 있습니다. 또 저 자신도 편견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심을 시작하고 여러 사람과 접하며 함께 활동하는 가운데 피부색은 달라도 우리들은 함께 광선유포하는 동지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중요한 일입니다. 한마디로 인류라 해도 다양합니다. 인종, 민족, 언어, 문화, 국적 모두 다릅니다. 또 똑같은 얼굴이 없듯이 출생을 비롯하여 직업, 지위, 가치관, 취향 모두 각기 다릅니다. 이 다양성 위에 성립된 것이 인간사회이며 불법에서 말하는 세간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걸핏하면 그 차이에 집착하여 사람과 사람을 갈라 차별해왔습니다. 본래 하나여야 할 인간이 차이를 고집하여 분단에 분단을 거듭하며 끊임없는 항쟁을 되풀이해온 것이 인간의 역사라도 좋습니다. 대성인의 불법은 그 분단된 인간과 인간의 마음을 맺어주는 인류 통합의 원리입니다. 신이치의 이야기에 가장 눈을 빛냈던 것은 조금 전에 질문한 흑인 청년이었다. 그는 다시 질문했다. 야마모토 선생님은 인간의 마음을 맺는 것이 불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불법에서는 어떻게 설하고 있는지요? 좋은 질문입니다. 불법의 기본에는 연기라는 사고가 있습니다. 이것은 연에 의해 일어난다는 것으로 모든 현상은 여러 원인과 조건이 서로 관계하여 생겨난다는 의미입니다. 즉, 어떤 사물도 홀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없으며 모든 것은 서로 의존하고 영향을 주면서 성립한다고 불법에서는 설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모여 도와주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발상에서는 남을 배척하려는 생각은 생각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타인을 어떻게 살리는가, 보다 좋은 인간관계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가치 창조하는가 하는 가치관이 서게 됩니다. 질문한 청년은 끄덕이며 마음속의 생각을 토해내듯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신심하기 전의 세계는 아무래도 자기 뿌리에 대한 집착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흑인은 백인에 의해 노예로 미국에 끌려왔다는 생각을 떠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의식은 백인들에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전에 노예였던 인간을 대등하게 대우하기는 싫다. 자신들과 똑같이 모든 권리를 부여하고 싶지 않다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백인이 싫었습니다. 저희들은 부모님, 조부, 조모, 아니 훨씬 그 이전부터 백인에게 이용당하고 학대받고 차별당했다고 생각하니 도저히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놀림받고 차별당할 때마다 제가 흑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 몸에 흐르는 피를 원망스럽게 생각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학회에서는 모두 차별하지 않고 저를 대하고 따뜻하게 격려했습니다. 마치 인종 문제는 하찮은 것이라고 말하듯이 그때 전 이타의 마음을 접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피부색의 차이에 제 자신이 얽매여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신이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렇습니까? 당신이 자신의 뿌리에 집착했던 심정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에서는 우리들을 모두 지용의 보살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용의 보살이란 구원의 옛날부터 부처의 제자로서 말법의 모든 민중을 구하기 위해 광선유포의 사명을 갖고 생명의 대지에서 스스로 원하여 출현한 최고의 보살을 말합니다. 만약 뿌리라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의 구국의 뿌리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들은 인간은 본래 누구라도 사회의 평화와 행복을 실현하는 사명을 지닌 구원의 형제입니다. 자기 자신이 설 자리가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인생의 의미는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푸른 가지를 펼친 대수는 사막이나 암석 위에서는 자라지 않습니다. 그것은 비옥한 대지에 있어야 비로소 자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풍부한 인간성을 꽃피우고 인생의 영간히 결실을 맺는 인간 대수가 되려면 어떤 대지에 서서 살아가는 거가 중요해집니다. 그 설자리야말로 지용의 보살이라는 자각입니다. 이 대지는 보편이며 인종이나 민족, 국적을 초월하여 모든 인간을 소생시키고 문화를 번성하게 합니다. 그 땅 속에는 자비라는 청정한 이타의 생명이 샘솟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 지용의 보살의 사명을 자각하고 행동한다면 진실한 세계 평화와 인간 공화가 구축될 것이 분명합니다. 흑인 청년의 눈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신이체는 그에게 예리한 시선을 쏟으며 강하게 말했다. 지금까지 당신은 몇 번이고 인생의 비애를 맛보며 온갖 쓰라림을 겪어왔을 겁니다. 그러나 당신은 지용의 생명을 자각했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여행을 시작한 겁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향해 강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맛본 부당한 차별의 괴로움을 근절시키기 위해 함께 일어섭시다. 불행이라는 쇠사슬에서 인간을 해방하는 투사로서 신실은 청년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는 그 손을 강하게 쥐었다. 그의 팽팽하고 검은 얼굴에 미소가 떠오르고 하얀 이가 빛났다. 환담의 장소는 우정과 맹세 그리고 미래로 나아가는 출발의 무대가 되었다. 거기에 자담회를 끝낸 일본어 그룹이 합류했다. 신이치는 여기에 지구의 결성을 발표했다. 탄생한 것은 시카고 지구와 켄터키 지구였다. 시카고 지구 지구부장에는 시카고의 중심이 되어 활약한 미야코 콜맨이 취임했다. 신이치는 그녀의 남편인 마크 콜맨에게 가슴에 달고 있던 하케의 금배지를 증정했다. 부부가 힘을 합하여 회장인 자신과 똑같은 자각, 똑같은 결의로 활동하여 시카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자담에서 돌아오는 길에 일행은 콜맨 부부와 함께 시내를 걸었다. 빽빽이 들어선 빌딩의 숲을 헤치듯 루프라고 불리는 순환 고가 전차가 덜컹거리며 달려간다. 이 소리의 울림이 야마모토 신이치에게는 변화한 시카고 시가지의 활기찬 고동소리로 느껴졌다. 그의 마음도 들떠 있었다. 미국 사회에 가로지르는 인종 문제의 균열을 복구하여 인간의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확고한 증거를 좌담에서 보았다는 기쁨을 누를 길이 없었다. 도중에 신이치는 카메라점에 들어가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샀다. 이번 여행에서 만난 멤버들을 촬영하여 사진을 기념으로 선물하자는 생각에서였다. 그는 미시간 거리에서 즉시 카메라를 사용했다. 지나가는 한 소년에게 말을 걸어 기념으로 함께 사진을 찍었다. 신이치는 앞으로 미국의 21세기를 담당할 모든 소년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말을 건네 미래를 기대하고 축복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일행은 초고수 빌딩으로 알려진 프루덴셜 빌딩에도 올라가 보았다. 또 아래 펼쳐진 미시간 호수가 노을에 비쳐 황금 거울처럼 빛나고 있었다. 신이치는 생각했다. 푸른 호수면은 태양빛을 받으면 황금으로 빛난다. 사람 또한 불법의 빛에 비춰지면 황금색 인간성의 빛을 발한다. 편견과 증오의 구름으로 뒤덮인 무명의 어둠을 비추는 묘법의 태양을 이 미국의 대지에 떠올리는 거다. 그는 저녁 노을에 물든 시카고의 천지에 맹세했다. 그것을 위해서는 많은 벗에게 불법을 가르치고 철저히 키워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신이치는 통감했다. 다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호텔로 돌아온 것은 오후 8시 무렵이었다. 신이치의 발열은 여전히 계속되어 밤이 되면 피로감이 물려왔다. 신이치 일행이 호텔의 복도를 걷고 있을 때 복도 한 모퉁이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다. 부인이 4명, 어린아이 2명이었다. 켄터키에서 온 일본계 멤버들이었다. 그녀들은 떠나기 전에 한 번 더 신이치를 만나고 싶어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어째서 복도 같은 데서 앉아있을까? 로비의 소파에서 기다리면 될 텐데 사람들이 보면 이상하게 생각하겠군. 이시카와 유키오가 혀를 차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신이치는 이 말에 대꾸하지 않았다. 아니 여러분 어쩐 일로 여기까지? 신이치는 복도에 앉아 기다리던 부인들에게 따뜻하게 말을 건넨다. 선생님, 뵐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아무래도 선생님께 지도를 받고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요. 수고했어요. 자, 그럼 빨리 내 방으로 갑시다. 줄곧 기다렸으니 피곤하겠군요. 그는 자기 방으로 안내했으나
모두 어려워하며 선뜻 들어서지 못하고 있었다. 자, 사양 말고 들어오세요. 신실은 정중하게 그녀들을 맞이했다. 부인들의 옷차림은 결코 훌륭하다고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신이치에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미국을 구하는 금색의 부초로 생각되었다. 부초는 어딘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사바세계라는 현실의 이 사회 속에 있는 것이다. 부초는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인간의 생명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신실은 가공의 부초가 아닌 광선유포의 사명에 살아가는 인간이라는 부처에게 헌신하며 지키는 일이 회장인 자신의 책임과 의무라고 결의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이 그의 신념이고 철학이었다. 이야기가 시작되자 아이들이 떼를 쓰기 시작했다. 배가 고픈 듯했다. 기와레가스가 재빨리 과자를 한아름 사가지고 와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켄터키에서 교통비를 겨우 마련해서 온 멤버들에겐 아이들에게 과자를 사줄 여유가 없었던 것이 분명했다. 신실은 기와라의 그 마음 씀씀이가 고마웠다. 모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각자 커다란 생활의 고뇌를 안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들의 흉중에는 그 고뇌를 훨씬 능가하는 지구 결성의 기쁨과 건설의 기백이 넘치고 있었다. 강의 바위와 돌이 있듯이 인생에도 언제나 고민과 괴로움이 있다. 그러나 도도하게 물이 흘러간다면 바위도 돌도 물속으로 가라앉아 마침내 바위는 깎이고 돌도 떠내려간다. 광포라는 평화의 사명에 살아가는 생명의 환희와 약동은 이 도도한 물의 흐름과 유사하다. 수많은 고뇌가 있어도 신심의 환희가 있으면 유유히 고뇌를 더 내려보내며 극복할 수 있다. 신실은 버스가 출발하는 시간까지 격려에 격려를 거듭했다. 비행기가 한순간 조종관에 조작하여 상승하듯 그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한 인생으로 비상하는 전환점을 온 힘을 다해 만들고자 했다. 시카고 체류 4일째 되는 날은 현지를 시찰하기로 했다. 미국을 대표하는 대도시 시카고의 모습은 내일의 일본을 보여주는 거울이 될 것이라고 야마모토 신실은 생각했다. 신실은 차 안에서 제목을 계속 불렀다. 그는 하와이 땅에 해외 방문의 제일보를 새긴 날부터 미국이라는 신천지에 제목이 스며들게 하겠다는 심정으로 국토의 번영을 기원하며 창제하는 것을 항상 잊지 않았다. 일행은 자동화된 전기 제품 생산 공장을 비롯하여 시카고의 공업지대를 돌았다. 그 도중에 윈도우 가득히 붙어있는 선거 포스터가 눈에 띄었다. 민주당의 선거사무소인 듯했다. 11월 8일이 대통령의 본선거를 비롯하여 주지사, 상하의원 거의 투표일로 신이치 일행은 미국 방문은 마치 그 선거전이 한창일 때였다. 특히 대통령 선거는 공화당의 리처드 M 닉슨 부통령과 민주당의 존 F 케네디의 1대1 격전이 되어 격렬한 공방전이 전개되고 있었다. 닉슨은 47세, 그에 비해 케네디는 43세로 젊은 세대의 대결이었다. 유투기 사건으로 동서의 순회회담도 결렬되고 다시 냉전으로 역류하고 있었던 만큼 사람들은 미국의 위신을 회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새로운 대통령에게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다. 그것을 반영했는지 이 선거에 대한 관심이 극히 높았다. 닉슨은 정치가로서는 경험가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후계자라는 점을 전면으로 내세웠다. 한편 케네디는 뉴 프론티어를 슬로건으로 현 상태를 일신하는 신정책을 강조했다. 특히 텔레비전 토론에서 닉슨이 내게는 경험이 있다고 호소하면 케네디는 경험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며 양자는 격렬하게 대결하고 있었다. 그리고 텔레비전을 통해 본 케네디의 젊은 모습에 많은 시청자들은 미래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려고 했다. 새로운 시대를 창조하는 것은 언제나 새로운 힘이다. 신씨는 마사키 나가야스에게 대통령 선거의 상황을 들으며 생각했다. 미국의 민중도 새로운 지도자를, 새로운 이념을 가랑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시대를 여는 불법이라는 생명의 대철학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는 말없이 케네디의 포스터를 주시했다. 오후가 되자 일행은 교회를 돌았다. 주위에는 한적한 전원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이 주변 농가 사람들의 생활에 대해 여러 가지로 들어보고 싶군. 신씨가 불쑥 말했다. 농가 한 채를 지나가니 한 젊은 부인이 서 있었다. 그 집의 주부인 듯했다. 마사키 나가야스가 차를 세웠다. 신씨는 차에서 내려 웃는 얼굴로 부인에게 인사했다. 헬로우,
그 뒤를 이어 마사키가 영어로 이야기했다. 안녕하세요. 시카고 농가의 생활에 대해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이분은 일본에서 온 창가학회 회장인 야마모토 신치 선생입니다. 창가학회는 세계의 평화와 사람들의 행복을 실현하는 불법 단체입니다. 마사키는 이렇게 말하며 신치를 소개했다. 그녀는 기꺼이 마사키의 질문에 응하여 시카고 농가의 생활이나 작물, 또 가문의 역사까지 이야기해 주었다. 일가는 독일에서 이주해 왔다고 한다. 그 이야기의 소리를 듣고 집안에서 노부인이 밖으로 나왔다. 나이는 70대 후반쯤 되었을까? 저희 할머니예요. 오늘은 할머니의 생신이거든요. 젊은 부인이 말했다. 그 말을 듣자 신이치는 노부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렇습니까?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래오래 살아주세요. 할머니의 건강만큼 가족들에게 가장 기쁜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일가의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또 가족분들은 할머니를 누구보다도 소중히 해주십시오. 그 마음이 가족의 애정을 강하게 하고 일가가 영원히 번영하는 원천이 됩니다. 행복은 결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정 안에 있습니다. 마사키가 신이치의 말을 전했다. 노부인은 낯선 일본인의 축복에 기쁜 듯 미소를 띄웠다. 신이치는 미소 짓는 노부인을 보며 말했다. 그럼 모두 할머니의 생신을 축하하며 생일 축하의 노래를 부릅시다. Happy birthday to you. 그는 노부인을 부드럽게 감싸는 시선을 보내며 먼저 노래하기 시작했다. 야마모토 신치의 노래소리에 맞춰 모두 합창했다.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노래소리는 전원의 하늘에 울려 퍼졌다. 흐뭇한 교환의 한때였다. 노래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노부인은 눈물을 글썽였다. 생일 노래 합창이 끝나자 신씨는 폴라로이드 기념 촬영을 하고 그 사진을 노부인에게 증정했다. 할머니는 감개무량한 표정으로 말했다. 고마워요. 안면도 없는 분들인데 이렇게까지 축하해 주시다니 오늘은 내 인생의 가장 기쁜 날입니다. 할머니 앞으로도 또 즐거운 추억을 많이 만드세요. 몸은 나이가 들고 얼굴에 주름이 깊어져도 마음까지 주름이 생긴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마음먹기에 따라 마음은 항상 청춘일 수 있습니다. 할머니도 언제까지나 젊은 마음으로 청춘의 인생을 살아주세요. 그리고 100살까지 살아주세요. 약속합시다. 마사키 나가야스가 그 말을 통역하자 할머니는 뺨을 붉히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아마 난 그렇게까지는 살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당신의 말처럼 언제나 청춘의 마음으로 살아가겠어요. 정말 고마워요. 마지막 말을 잊지 못했다. 그리고 할머니는 양손을 벌려 신이치를 끌어안았다. 처음 가지는 순간의 만남이었다. 그러나 한순간에 마음의 현과 현은 서로 공명하며 아름다운 우정의 선율이 되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의 깊이는 반드시 세월의 길이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인격이 연주하는 인간주의의 선율이 마음의 공명을 일으키고 인간의 영계와 우정을 키우는 것이다. 노부인은 일행의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 손을 흔들며 전송하고 있었다. 신이치는 항상 사람과의 만남을 소중히 해왔다. 상대가 회원이든 아니든 간에 하나하나의 만남에 마음을 쏟고 희망의 씨앗을 심어 우정의 잎을 무성하게 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조했다. 그것이 연기라는 인간 융합의 원리를 아는 불법자의 참된 자세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날 10월 11일은 시카고에서 캐나다 토론토로 이동하는 날이었다. 당시 캐나다는 거주하는 회원은 없었다. 야마모토 신치 일행이 캐나다를 방문하는 것은 대객 전에 건축자재를 구입하고 현지의 실정을 시찰하기 위해서였다. 비행기 창밖으로는 불타오르듯 선명한 단풍이 펼쳐져 있었다. 빨갛고 노랗게 물든 대지는 불타는 바다를 연상시켰다. 그야말로 금추였다. 194페이지 7행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사랑 오시건이었습니다.